2026년 1월 27일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릴 데이터는요,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요, 현재 시장이 어떤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면 변화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뭐랄까,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쪽에서는 경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주식들은 정말 끝도 없이 오르잖아요.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미스터리의 단서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그 충돌이거든요. 충돌이요? 네,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라는 거대한 힘과 또 고금리로 인해서 식어가는 실물 경제라는 또 다른 힘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충돌이 노동시장, 소비자, 그리고 금이나 기술주 같은 핵심 자산들의 어떤 균열과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순서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거대한 두 힘의 충돌, 첫 번째 단서인 정부의 지갑부터 열어보죠. 재정 우위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리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 힘이 더 강해지는 현상을 재정 우위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미국 정부 지출 추이 차트가 그 현실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지출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팔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끝났는데도 돈 쓰는 기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 정치 지형도 차트를 함께 보니 2026년 선거 이후에도 지금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봐야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정부가 계속 돈을 쓰면 경기 하강기에 나타날 수 있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 압력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 정부가 인플레이션의 바닥을 받쳐지는 셈이군요. 네, 구조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또 민간 소비가 줄어도 정부 지출이 그 빈자리를 채우니까 장기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한쪽에서 계속 엑셀을 밟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다고요. 특히 블루칼라 고용 데이터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차트가 현재 실물 경제의 온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드 데이터 중 하나예요. 네. 2025년부터 제조업과 운송업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고용자 수가 순수하게 감소하는 쪽으로 돌아선 게 보이실 겁니다. 아, 이전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된다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제조업 건설 지출 차트도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2023년, 2024년까지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기세가 확 꺾이면서 정체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착공에서 완공 단계로 전환된다는 건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는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고금리의 압박이 정부 돈의 온기가 직접 닿지 않는 민간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이 두 데이터를 종합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에 민감한 주식이나 산업재 섹터에 대해 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정부의 돈풀기와 실물 경제의 위축,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줄다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 즉 소비자일 텐데요. 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뭔가 데이터로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격적이요. 지금 보시는 자동차 대출 신청 거절률 차트를 보면 최근 이 비율이 30%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35%요? 잠깐만요. 그럼 10명이 자동차 할부를 신청하면 서너 명은 거절당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단순히 은행 문턱이 높아진 걸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데이터의 이면에는 더 중요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때문에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면서 특히 신용도가 낮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대출에 의존해서 소비하던 계층이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곧바로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 둔화로 이어질 거고요. 관련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 시장의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네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를 접고 있다면서요? 저는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다르게 보는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딜레마요? 네. 내재 연방기금 금리 차트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요. 2025년 하반기 내내 시장은 곧 금리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기대가 빠르게 식으면서 금리 전망치를 다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올리고 있군요. 현재 시장은 올해 6월 금리도 약 3.4% 이상일 거라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죠. 왜 이렇게 시장의 생각이 180도 바뀐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 노동시장 지표들, 그리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끈질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이런 환경은 중앙은행이 중립금리, 그러니까 경제가 과열되지도 식지도 않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아, 생각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해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언제 금리를 내리나 해서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 건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점보다 레벨 자체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이런 환경이라면 채권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커브 스티프닝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던데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쉽게 말해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오를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시경제의 충돌과 정책의 딜레마가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그럼 이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이 실제 투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양극화 현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외환 시장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일방적이던 킹달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신호들인가요? 달러 약세 베팅 차트를 보시면 달러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의 가격, 즉 프리미엄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어요. 그만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엔화 변동성 차트를 보면 달러엔 환율이 154엔 근처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언제 개입할지 모른다는 경계심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네요. 바로 이 두 현상을 종합하면 더 이상 달러가 일방적으로 모듈 통화를 누르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대신 언제 어디서든 큰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새로운 체제, 변동성 장세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달러 자산 하나만 들고 있어서는 환율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외환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군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치가 빛나는 자산이 있죠. 바로 금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포물선형 급등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 현상을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석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화폐적 사건으로 봐야 해요. 잠깐만요. 화폐적 사건이요? 그건 그냥 금값이 오른다인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달러를 포함한 전 세계 법정 화폐의 가치 저장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그로 인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금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렸는데 요즘은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전통적인 상관관계가 깨진 환경에서 금은 포트폴리오의 실질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핵심 해지 자산이 된 겁니다. 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말씀이네요. 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은 시장에서는 금과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은 투자 수요 차트를 보시면 아주 기이한 괴리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괴리 현상이요? ETF나 선물처럼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시장의 은수요는 2024년, 2025년을 거치면서 계속 줄었어요. 하지만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산업용 수요를 포함한 실물 은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현실 세계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종이시장의 가격이 실물 현실을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기회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이트한 실물 수급 상황이 언젠가는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특히 최근 금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으로 자금이 몰리는 따라잡기 거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잡기 거래요. 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줄어드는 데 베팅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물 자산의 부상,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가장 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식시장입니다. 기술주와 방어주의 성과 격차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벌어졌네요. 2020년 이후 기술주 섹터와 방어주 섹터의 누적 성과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술주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주목받는 전통적인 방어주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요. 정말 두 개의 다른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네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 희소성이에요. 성장 희소성. 경제 전반의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니까 한정된 자본이 확실한 성장이 기대되는 소수의 AI 및 빅테크 기업으로만 집중적으로 쏠리는 현상이죠. 그리고 둘째는 방어주의 함정입니다. 방어주의 함정이요? 보통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가 주목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이런 섹터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 즉 하드랜딩보다는 노랜딩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 없이 계속 갈 거라는데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하죠. 아, 그때도 새로운 경제라면서 기술주만 올랐었죠. 맞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모든 희망을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걸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지점이겠어요? 맞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핵심 위험은 바로 이 집중 리스크예요. 소수의 거대 기술주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 확대와 실물 경제 위축의 충돌이 자산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늘 분석을 통해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졌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보는 가장 큰 두 가지 꼬리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상치 못하게 재정 지출이 뚝 끊기는 재정 쇼크입니다. 이 경우 경기 침체가 급격히 올 수 있어요. 네. 둘째는 반대로 달러 약세와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리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다시 돈줄을 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위험들을 가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관찰 목록에 올려두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25만 건을 넘어가는지. 네. 둘째, USD JPY 환율이 중요한 지지선인 152.00을 깨고 내려가는지. 그리고 셋째, 곧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향후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을 어떻게 내놓는지입니다. 이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자산 배분 전략 제언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의 중심축을 이렇게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식은 우량 성장 기술주 비중은 유지하되 경기 민감주는 줄이는 전략을, 채권은 중립적인 듀레이션을 유지하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지금은 경기 침체의 신호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불편하게 공존하는 아주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목 성장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될지는 향후 발표될 노동시장 데이터와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